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일정 중 핵심 일정인 한미일, 한일 정상회담이 연쇄적으로 열렸습니다. 최근 고조되는 한반도 안보 위기에 한미일 3국은 공동 대응하기로 협의했는데요. 한편 야당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촉구 압박이 거세지면서 여당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김현아 전 의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우선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과 관련된 내용부터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3국 정상회담이 열리고 또 각국 간의 양자회담까지 연쇄적으로 3개를 진행을 했는데 형식도 형식이고 뭐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논의가 이루어졌고요. 전반적으로 이번 회담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하자면요. 이렇게 한미일 공동으로 회담을 동시에 하고 또 공동 합의문을 채택한 것은 2006년 이후에 지금 7년 만의 일입니다. 네. 그동안 뭐 코로나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지만 대한민국은 사실은 한일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악화된 측면이 있었고 한미 동맹에 있어서도 중국과의 좀 거리를 가까이 두고 북한의 눈치를 보면서 사실은 조금 소원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다시 이 한미일 동맹에 대한 좀 굳건한 회복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그런 것들을 보여줬던 대표적인 자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과거에는 우리가 뭐 이제 각 국가마다 할 때 동일한 사안, 특히 북한 문제가 주요 외교 문제에서 핵심 이슈였다면 이번에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필두로 한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문제, 또 기후에 관한 문제, 또 곧 뭐 G20에서도 얘기가 되겠지만 지금 금융위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국제적 공조 얘기가 되게 다각도로 전해지면서 이번에는 이제 포괄적인 합의문을 채택했다 이런 표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 외교 무대에서의 대한민국의 이슈가 북한을 넘어서서 좀 폭이 넓어지고 포괄적으로 확대됐다라는 의미는 결국 대한민국이 세계에서의 위상 또 한미일 동맹 안에서도 역할이 늘어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마디로 포괄적인 공동성명 채택에까지 이르는 부분 의의가 참 컸다라는 말씀이신데요. 핵심은 일단 대북 공조인 것 같아요. 네. 대북 공조 그리고 북핵 공조. 지금 워낙 북한의 그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미일이 어쨌든 안보 협력을 바탕으로 해서 대북 압박을 가하는 거죠. 그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했던 확장 억제에 대한 강화를 약속했다는 게 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다들 보도에 나오는 겁니다만 미사일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건 처음이에요. 그렇게 약속을 한 거란 말이죠. 지금까지는 미사일 정보를 미국이 선택적으로 제공했던 거였어요. 근데 이제 완전히 한미일이 북한의 미사일 정보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공유한다는 건 우리에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또 하나 들 수 있는 게 경제적 압박에 대응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중국을 의식한 거거든요. 그 중국을 이제 견제하는 이른바 한미일의 전략 이런 것들도 빠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차적으로는 이제 한미일의 대북 공조인데 북핵에 대한 공조인데 중국 견제도 만만치 않게 들어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네. 대응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좀 우려스럽다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될 부분은 지금 이번에 지금 한미일 정상회담을 치르면서 한미일 대 북중로의 이제 신냉전 구도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이제 국제 정치 지형이 지금 점점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북한에 대한 영향력 행사는 역시 러시아, 중국인데 그중에서 특히 중국이란 말이에요. 근데 중국은 우리하고 뭐 가장 큰 교역국이고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에도 또 인도 태평양 전략 윤 대통령의 그것도 사실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동참하는 그런 성격이 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중국과 앞으로 어떻게 관계를 설정할 것인가가 굉장히 큰 과제일 것 같아요. 네. 한미일 간의 그 대북 공조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한편으로 중국을 어떻게 우리 편으로 그래도 손하지 않게 할 것인가의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시진핑 주석과 이제 대통령과 윤 대통령과의 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그렇게까지 가기 좀 어려울 것 같긴 해요. 근데 아무튼 간에 뭐 지금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은 잘 된 거예요. 그리고 일본과도 지난 9월에는 뭐 간담회라고 얘기했던 거였잖아요. 사전 의제가 조율이 안 됐다고 해서 일본 측에서 말이죠. 네. 이번 뭐 정상회담이라는 표현을 한일이 다 쓰고 있고 이제 강제 동원 문제는 뭐 아직 뭐 현안으로 돼 있어가지고 아직은 이제 본격적인 의제로는 떠오르지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한미일이 공조를 강화하고 동맹을 강화하는 건 좋은데 제가 우려했던 그런 부분들 대중국 관계 이런 것들은 역시 우리가 유연성을 좀 발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크게 이번 삼국 회담의 핵심을 두 가지로 보면은 북핵 대응 방안 그리고 한미일 공조를 통한 중국 경제라는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사실 오늘 또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니만큼 이전에 이 삼국 간의 협의를 이뤄낸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좀 어떤 입장을 낼 거라고 보세요? 그래서 오늘 세계 각국이 이 두 정상의 회담에 대해서 또 조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네.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한미일 공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지만 북한을 견제하지만 실질적으로 북한의 핵실험 자제라든가 미사일 도발을 자제할 것을 중국의 역할로 바이든이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네. 좋게 말해서 좀 중국의 역할을 기대한다 이런 표현이었지 저는 사실상 일종의 경고 메시지로도 읽힐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연 이것이 중국을 불편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중국도 사실은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도발이 굉장히 불편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못 이기는 척하면서 북한을 뭔가 절제하려고 하는 또 핵실험에 있어서 경고를 주려고 하는 두 정상 간의 어떤 협상의 물꼬가 트일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단순히 북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지금 아시아권에 있는 여러 국가들에 대한 특히 남중해권에 대해서 미국이 전방위적으로 지금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는 측면입니다. 이 부분은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불편한 도전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적어도 첫 만남에 있어서는 팽팽한 기싸움이 좀 이어질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네, 그러면 더 나아가서 지금 제기되는 한중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글쎄요. 이번에 워낙 지금 대통령의 일정이 많기 때문에 그것까지 소화될 수 있을지 모르겠고 일단은 보통 대통령이 순방을 가실 때면 어느 정상과의 만남이 있다라는 것이 좀 사전적으로 알려 나오는데 지금 시진핑 주석과의 어떤 만남에 대해서는 특별한 정보가 나오고 있지 않다 네. 보니까 두 가지를 해석할 수가 있죠. 아직 물밑 조율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아니면 이번에는 고려 대상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제가 시진핑이라면 아직 바이든과의 어떤 담판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이 고려 대상이 될까라는 측면에서 이번에는 그렇게 뭐 심도 있는 회담이나 또 어떤 합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같은 생각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리컨창 총리와도 환담이었지 회담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시진핑과의 정상회담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이 관계가 굉장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상. 네. 이번에 또 얘기 나왔던 게 지금은 중국이 가장 그 핵심 국가 이익으로 생각하는 게 타이완 문제잖아요. 타이완 문제에 대한 언급이 있었단 말이에요.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타이완을 포함한 현상 변경은 용납할 수 없다라는 메시지는 굉장히 강력한 대중국 견제가 될 수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시진핑 주석이 우리나라 대통령을 만날 수 있겠어요? 저는 그래서 그건 뭐 저도 김연아 의원님처럼 생각이 같은 생각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일 공조라는 건 좋은데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관리하냐는 여전히 우리 외교의 큰 숙제다. 그 말씀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일단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 일정을 계속해서 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성과들 계속 들려오는 대로 좀 전해드리도록 하고 주말 사이에 있었던 내용 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최 교수님께서 한일 정상 간의 회담에 대한 부분을 짚어주시면서 그 이전에 시간의 측면에서도 그 이전 대비해서 많이 좀 길어졌고 45분간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 좀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좀 해결할 만한 물꼬가 터졌을까요? 글쎄요, 뭐 잠깐 45분 만난 게 이제 지난번보다는 길게 만난 네. 거였고 이제 이번에는 뭐 한일 정상회담에 이제 형식을 갖췄으니까 의미가 있는데 뭐 그거 만났다고 뭐 우리 한일 간의 여러 가지 난제들이 풀리겠어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강제 동원 문제, 강제 네. 징용 문제. 이 부분은 일본과 우리와는 뭐 전혀 입장이 달라요. 그래서 이번에도 강제징용 배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현안이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단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안이라는 단어를 썼다 하더라도 어쨌든 양국 간의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지난 9월 때보다는 상당히 진전된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한일 간의 관계가 뭐 지난 정권 때까지 사실 뭐 굉장히 악화돼 있었잖아요. 이번에 특히 이제 뭐 지소미아라는 거 한일 정보 보호,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 이 부분도 아직 뭐 완전히 복원까지는 안 가더라도 조심스럽게 좀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관측도 가능하단 말이죠. 그러면서부터 의미가 있는데 독도 영유권 문제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강제 징용 배상 문제도 그렇고 쉽게 풀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양국이
그 문제와 미래 문제를 좀 이렇게 분리시켜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문제를 자꾸 결부시키면은 한일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어쨌든 한일 관계는 지금 뭐 좋으나 싫으나 뭐 일각의 비판이 있습니다만 북핵에 같이 공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우리 외교 당국이 좀 분리시켜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참 쉽사리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들이 많은 상황에서 그날 현장 좀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일단 저희는 외신에서 들어오는 사진과 영상을 통해서 그날 분위기를 좀 파악할 수 있는데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일단 바이든 대통령의 표정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중간 평가에서 네. 생각보다 선전을 했기 때문에 지난 유엔 그 연설 대통령 갔었을 때 그 유엔 회의에서만 하더라도 굉장히 좀 뭔가 쫓기는 듯한 그래서 윤 대통령하고도 굉장히 짧은 미팅을 하고 헤어져서 네. 뭐 또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얘기도 있었는데 어제는 굉장히 뭔가 숙제를 다 끝나고 나온 사람처럼 굉장히 여유로웠고 또 이 관람한찬에서 김건희 여사하고 환한 얼굴, 웃는 얼굴로 사진을 찍는 모습이라든가 저는 일단 승자의 여유가 좀 보여졌다고 생각되고요. 바이든 대통령의 표정이 좋아서 그런지 그 옆에 있었던 기시다 총리나 윤석열 대통령의 표정도 굉장히 저는 좋았습니다. 지금 외신으로 흘러나오는 여러 가지 동맹의 합의서 이런 것들 내용도 보면 특별히 세 국간의 이견을 가질 만한 내용들이 없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굉장히 친한 사이야. 그리고 우리 사이의 우정에는 빈틈이 없어. 이런 걸 보여준 것 같아서 저는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한국과 일본의 문제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앙금이 깊고 오래된 문제이죠. 그리고 진짜 당장 해결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사이가 나쁜 사람일수록 더 자주 봐야 되죠.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정말 뭔가 부딪혀서 문제 해결을 하려고 든다면 저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문제 해결에 있어서 용이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문재인 정권 후반 3년 동안에는 거의 얼굴도 대면하려 하지 않고 거의 연을 끊다시피다 했기 때문에 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 양국의 교류도 여행객들이라든가 민간인들의 교류도 거의 단절된 상태였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어쨌든 서로 냉전이었던 사이에서 얼굴을 맞이할 수 있는 사이, 그다음에 서로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신뢰를 줬다는 사이에서 저는 진일보 아니면 그동안에 꽁꽁 얼어붙었던 관계에 대해서는 한 단계 매듭은 풀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중요한 건 역시 과거사 문제가 여전히 난제로 남아 있어요. 그건 어느 정권이라도 마찬가지인데 당장 현안을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 현안이 바로 강제징용 배상 문제예요. 이 문제는 한일 간의 법원의 판결도 다르고 입장도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네. 이 문제는 당장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안으로 올라왔다라는 거 한일 정상회담에서 그건 의미가 있다고 봐야 돼요. 진전된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한일 정상 간의 만남 앞으로 또 얼마나 자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더 중요할 것이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 또 앞서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얼굴이 상당히 좋았다. 중간 선거 결과에 있어서 만족스러운 모습이었다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미국과의 관계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된 문제를 좀 어떻게든 해결해 나가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 한참 논란이 됐을 때 미국 중간 선거가 끝나면 우리 쪽의 입장을 좀 봐주지 않을까 했었는데 이번 외교 회담에 있어서 좀 해결의 물꼬를 텄을까요? 일단 구체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표현은 안 하고 있지만 네. 한국 기업이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라고 하는 발언은 사실은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네. 반복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지난 유엔에서 만났을 때 사실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았고 또 바이든 대통령이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 모드를 취하고 있는데 거기 한국만 예외로 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약간은 후퇴하는 듯한 느낌을 줘서 저는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서 어떠한 배려 이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언급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다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어제는 같은 단어였지만 뉘앙스라든가 전체적인 분위기를 통해서 어쨌든 중간 선거를 좀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바이든 입장에서는 네. 대외적인 관계 또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공조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미국 의회를 설득시킬 만한 명분은 얻었다. 그렇게 되면 조금 더 그것도 기대해 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방심하면 안 되고 우리 외교 역량을 집중해서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된 특히 한국의 전기자동차
수출 또 그거에 대한 세제 감면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당초 원하는 대로 이루어내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미국 의회를 설득할 만한 명분은 얻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여유가 생겼어요. 지금 말씀처럼. 국내 정치의 부담이 컸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IRA 같은 거,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다루기가 어려웠던 거죠. 이제 국내 정치 부담이 이제 적어졌으니까 한국에 대해서 좀 고려할 수 있는 그 여유가 좀 생겼을 거예요. 그게 아마 그 표현이 한국 기업이 미국 경제에 기여를 했기 때문에 IRA 그 이행 방안이 논의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네. 그렇게만 가지고는 이제 안심할 수 없죠. 미국은 우리와 달라서 의회 영향이 대단히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가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미 의회가 어떻게 생각하냐가 문제이기도 해요. 물론 이번에 민주당이 아주 상원에서도 선전을 하고 했습니다만 글쎄 아직은 완전히 안심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미국도 워낙 인플레이션 때문에 물가 문제 때문에 금리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입장을 고려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쉽게 IRA 감축법이 바뀔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아직 저는 뭐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단지 이제 한미 정상 간에 그런 대화가 오갔다라는 거는 나름대로 이제 우리가 희망을 가져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돌파구는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 우리가 원하는 만큼 얻어내는 데까지는 뭐 의회 동의도 필요하고 상당한 시간과 뭐 노력이 걸릴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가능할까요? 좀 원하는 만큼. 가능하도록 만들어야죠. 그게 이제 저는 외교와 윤석열 정부의 역할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여러 가지 무게감을 많이 짊어지고 해외 순방 외교를 이어가고 있는데 동시에 또 김건희 여사 행보도 많은 관심이 쏠렸습니다. 뭐 여러 가지 사진들이 공개가 됐고요. 이를 둘러싸고도 좀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네, 일단 뭐 공개된 사진은 그 심장병을 앓고 있는 어떤 어린이를 김건희 여사께서 특별히 만나러 방문을 하러 가시고 네. 응원을 하고 왔다는 게 이제 그 사진에 담긴 사연이고요. 또 이제 한편 비판적인 목소리로는 그 정상들의 부인들이 앙코르와트를 이제 방문하는 일정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 그 해외 정상들의 부인들과 좀 서로 사귐을 해야 되는 것이 오히려 대통령 부인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김정숙 여사가 워낙 해외 나가실 때마다 관광지 방문하던 것에 좀 많은 비판이 있지 않았습니까? 또 김건희 여사 역시 국내에서 굉장히 많은 설화에 또 휩싸이는 주인공이기도 해서 저는 다른 어느 때보다도 이번 순방을 가시면서 일정이나 이런 메시지 관리에 신경을 쓰셨다는 게 좀 이번에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논란을 차지하더라도 대한민국이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전 지구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국민들에 대해서 뭔가 관심을 표명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적절했다라고 평가합니다. 네, 적절했다는 평가 어떻게 보셨어요? 이제 사진? 야당의 비판적 시각은 이런 거예요.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이제 앙코르와트는 캄보디아가 내서는 아주 중요한 관광 자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를 왜 안 갔느냐? 거기를 가야지 그건 캄보디아에 대한 예의다. 그건 이제 순방 외교에서 말이죠. 근데 그곳을 가지 않고 이제 심장병을 앓는 어린이를 찾아갔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비판할 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단지 왜 그 다른 그 대통령 부인도 다 가는데 대통령 부인들이 다 가는 곳을 왜 안 갔느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또 무슨 그 과도하게 비판하는 건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단지 거기도 가고 앙코르와트 사원도 가고 이 어린이도 갔으면은 더 좋았을 건데 시간이 안 되는 모양이죠. 그래서 대통령 부인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건 당연하죠. 그러나 너무 과도하게 그런 문제까지 어쨌든 나쁘게 일을 한 건 아니잖아요. 네. 무슨 뭐 모나게 무슨 표신하게 한 건 아니라서 좀 그 문제를 뭐 한두 번 정도 지적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걸 과하게 무슨 또 왜 가서 표신하게 행동했느냐라고 하는 건 전 아닌 것 같아요. 그 정도에서 그쳐야지 그걸 가지고 또 다시 뭐 여야가 또 무슨 또 이쪽은 뭐 김건희 여사 편 들고 또 이 야당은 또 뭐 공격하고 이런 모습은 좀 그만 보여라. 이 정도는 그냥 됐다. 한두 번 얘기했으면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이 앙코르와트 단체 방문 대신에 어린이집을 방문한 것 말고 둘 다 방문을 하지 못했던 건 시간적인 이유 때문. 일단 앙코르와트 방문은 낮에 이루어졌을 거고요. 아마 저녁에는 또 여러 주요 인사들과의 만찬이 예정되어 있었을 겁니다. 물론 관광지를 함께 도는 것도 친교를 도모할 수 있지만 사실은 외교의 꽃은 만찬이라고 생각하고요.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낮 시간에 관광지, 유적지를 돌아보는 것보다 만찬에 집중하고 대신 낮 시간을 활용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심장병 어린이라든가 또 이제 한 군데 더 다녀오셨는데 그 세계적인 업사이클링 업체를 방문하셔서 이번 의제에도 이제 기후 변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국제적 공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일종의 상징성을 표현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관람한찬 얘기를 잠깐 해주셨지만 그때 또 바이든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찍은 사진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사진은 어떻게 보셨는지? 전 그 사진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왜요? 왜냐하면 그 한미 그 정상이 만나는 자리고 부인이 있는 자리였잖아요. 네. 근데 굳이 근데 다른 나라 정상에 팔짱을 끼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뭐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꼭 팔짱을 꼈어야 됐는가?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요. 그 모습이 그렇게 불편해 보인다기보다도 자꾸 이제 우리나라 언론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좀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특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대선 기간 중에도 뭐 여러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 굳이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를 전 차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정상회담에서 그렇게 무슨 모르겠어요. 그 외교 쪽에 관련 제가 잘 몰라서 꼭 근데 미국 정상에 팔짱을 꼈어야 됐을까? 그러니까 또 말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맥락에서 과하게 얘기할 건 아닌데 굳이 물어보시니까 안 껴도 됐을 뻔했다고 생각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말씀을 빌리자면 굳이 팔짱을 낀 이유 좀 예측을 해볼까요? 근데 보통 저희가 해외 나가보면 뭐 가벼운 허그도 하고 또 어떤 국가에 가면 또 가볍게 뺨을 스치는 것도 예의를 지키는 인사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지키는 건데 저는 뭐 팔짱 정도 끼는 거 그렇게 과도한 표현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바이든하고 인연이 있죠.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첫 외교적 활동이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방문하신 거였고 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당신이나 나나 결혼 잘한 사람이다라고 본인들의 부인을 이렇게 치켜세우는 표현을 한 적이 있어서 저는 그 연결고리를 갖고 계속 우리도 좀 친화력을 표시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또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을 진행 중이니까요. 또 그 얘기는 이어서 계속 해보도록 하고 국정조사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후폭풍 계속해서 이제는 책임 공방 소재를 찾는 데 있어서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정치권에서는 국정조사, 더 나아가서 뭐 특검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일단 국정조사를 반대하는 이유가 저는 두 가지 정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예산 정국이 돌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은 뭐 지금보다 더 추운 경제적 한파가 올 거라고 하는 여러 전문 기관들의 전망이 이어지고 있어서 또 지금 우리가 근데 사상 처음으로 예산을 동결시킨 상황입니다. 그런데다가 금리는 지금 계속 미국 때문에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계속 인플레이션이 이어지다 보니까 사실 그 다음 수순은 임금 인상으로밖에 이어질 수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 주말마다 사실 노동자들의 시위도 있고 또 뭐 정권 퇴진을 위한 시위도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민생과 또 내년 예산에 책임져야 되는 국회가 이태원 사건에 대한 또 관심을 갖고 역량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을까라는 좀 의구심이 드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국정조사가 강제력이 없습니다. 지금 이제 국민의힘과 협상을 안 하고 국정조사를 밀어붙일 경우에 뭐 말 그대로 야당만 참여하는 반쪽짜리 국정조사가 될 수가 있는데 과연 이게 굉장히 소모적 논쟁에 그칠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버릴 수가 없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주장하면서 사실은 국민 서명 운동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언급했던 정권 퇴진 운동하고 맞물려서 굉장히 저는 불순한 의도가 숨겨 있다라고 하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라고 보여지는데 뭐 지금 이태원 사건을 빌미로 얘기는 하고 있지만 당대표를 향하고 있는 수사의 어떤 칼날을 피하기 위한 국면 전환을 갖고 이태원 사건을 활용하는 것은 아닌지 조금 저는 굉장히 의심이 들고요. 또 민주당 의원의 그 문자에서도 드러났지만 지금 피해자들에 대한 얼굴과 실상을 공개하자고 하는 그 문자 안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을 공개하자. 결국 그거는 저는 선동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경제 상황으로서 굉장히 저는 위험한 생각이다. 그래서 어차피 여야 합의 없이 이루어지면 반쪽짜리 국정조사이다 보니 경찰의 수사를 조금 더 지켜보고 그 이후에 또 지금 뭐 장관 사퇴라든가 책임자들에 대한 사퇴도 아직 매듭지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걸 지켜보고 난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한 미비점을 지적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지금 관련한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 회동을 하기도 했는데 국민의힘이 이렇게 좀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라면 국정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는 상황입니까? 국정조사를 뭐 채택할 수 있죠. 야당이 단독으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여당이 좀 전향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김연아 의원님 말씀처럼 국정조사를 하면 대개 예상은 돼요. 네. 강제 수사권이 없고 야당이 뭐 상당히 공세적으로 나오겠죠. 그 여야가 이제 여당은 어쨌든 참사에 대해서 정부를 비호한 쪽으로 갈 것이고 뭐 100%는 아니라 하더라도 또 야당은 뭐 상당히 공격적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이른바 정쟁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나라 국회의 국정조사가 되게 그래 왔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권능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이 참사가 10명 죽고 15명 죽은 게 아니잖아요. 외국인 포함해서 156명이 희생된 사건이라고요. 참사란 말이죠. 근데 그 참사가 이렇게 벌어졌는데 국회가 존재하는데 대한민국에 그 국회가 국정조사를 안 한다? 아무리 정쟁화 할지 모른다 하더라도 그 언제 국정조사합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물론 여당의 주장은 강제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일단 수사를 지켜보자 그러는데 지금 29일 날 참사가 벌어졌어요. 오늘 14일이죠. 그럼 보름 됐어요. 근데 보름 동안에 하는 이제 행태들은 지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라든지 서울시에 대한 수사가 거의 없어요. 뭘 더 지켜봅니까? 보름 지켜보니까 지금 이제 이상민 장관에 대한 그 이제 문책이나 그 인사 문제는 알 수 없어요. 대통령의 의중에 달린 거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은 소방행정이나 치안행정이나 경찰행정의 주무부처는 행안부 장관 맞잖아요. 물론 경찰에 대한 지휘 책임이 있냐 없냐를 별개로 하더라도. 근데 주무장관에 대한 수사가 없다. 행안부에 대한. 그렇다면 수사가 미진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딱 참사가 벌어지자마자라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참사가 벌어지고 보름 됐는데 너무 감싸는 듯한 태도. 여당 의원들도 그렇고 지금 여권도 그렇고. 그럼 국정조사 어떻게 안 합니까? 설령 야당이 정쟁화시키면 그때는 야당이 역풍받겠죠. 이런 어마어마한 참사를 가지고 정치화시키고 정쟁화시키고 또 장외에서 국정조사 서명운동은 저는 그건 반대입니다. 국회가 원내에서 해야지 그걸 왜 장외에서 하냐고요. 그럼 뭐 국정조사도 원내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국정조사를 하기 위해서 장외투쟁을 벌인다. 논리적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야당이 자꾸 그러니까 너무 정쟁화하는 거 아니냐는 비판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국정조사는 그래서 있는 거예요. 특정 현안에 대해서. 국정감사는 아니잖아요. 국회에서 아예 그 국정조사가 없으면 몰라도 국정감사님이 조사에 관한 법률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어마어마한 참사가 벌어졌는데 수사는 뭔가 지금 이상하게 돌아간다는 그 지적들이 있는 게 사실이고 국정조사 안 할 명분이 없죠. 그래서 저는 여당도 워낙 사태가 참사가 컸던 것이므로 해라 이거예요. 특검도 하고 잘못했다고 잘못된 거 인정하고 그러면 야당의 공세가 무뎌질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제가 뭐 객관적으로 보기에 야당의 공세를 강화할 수 있는 명분을 다 주고 있어요. 여당이 지금. 왜 그렇게 하냐고요. 15명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말씀 안 드린다니까요. 그 어떤 분은 그런 얘기했어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여당의 핵심 관계자가 여권에 여당이 아니라 사건 사고 털 때마다 뭐 장관 가르치면 어떡하냐. 언제 이게 사건 사고 털 때마다 장관 가르치라고 그랬냐고요. 대한민국 매년 156명이 죽나요? 아니잖아요. 그런 발언들이 국민들에게 자꾸 민심을 멀어지게 하는 거라고요. 그런 맥락에서 볼 때 국정조사 하라 이거예요. 정쟁화하는 건 그때 가서 국민들이 판단하겠죠. 야당이 안 되겠다. 이런 참사를 정치에 이용하고 말이죠. 그러면 국민이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자꾸 무슨 뭐 수사가 미진하니까 수사를 좀 지켜보고 하자. 제가 볼 땐 국정조사 해야 될 것 같아요. 모르죠.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 다르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여권의 이 참사를 보는 소위 애티튜드, 태도는 전 썩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국민의힘은 이 수사가 좀 마무리되고 또 앞서서 김연아 전 의원께서는 장관 등 거론되는 인물에 대한 경질 조치 이게 뭐 이루어질지 아닐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이런 부분들까지 마무리가 되고 나서 국정조사에 대한 논의를 다시 이뤄나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 교수님 말씀처럼 계속해서 실무진에 대한 수사의 방향이 좀 강해지다 보니까 지금 소방노조에서도 오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고발을 또 경찰 특수부에 내기도 했거든요. 이상민 장관 이런 상황에서 결단할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지금 점차 뭐 여론도 그렇고 경찰이라든가 소방 내부의 어떤 반발도 보면은 이상민 장관이 굉장히 책임을 회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 수사를 저희가 내용을 보면 경찰의 어떤 말단 조직에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문제는 이번에 분명히 발견이 됐습니다. 용산 경찰서장의 어떤 식사 모습이라든가 뒷짐지고 걷는 모습을 보면 국민들이 저게 대한민국 경찰인가? 이런 생각을 할 만큼 굉장히 충격을 줬는데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런 수사가 완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관이라든가 윗선에 대한 국정조사 쪽으로 이게 관심이 전환이 되게 되면 밑에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진실을 감추고 변명하려는 모드로 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국회가 먼저 제일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이번에 이태원 사건에서 저희가 새롭게 발견한 게 있습니다. 그동안에 굉장히 관행으로 굵어졌던 불법 건축물이라든가 협소 도로에 대한 정확한 소방도로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 사실 그건 지역 상권하고도 관계가 있고 또 유권자들을 의식한 지역 정치인들이 표를 의식해서 그걸 정상화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대표 발이라도 국회의원 중에서 이런 것들을 좀 정상화하겠다라는 법을 발의하는 일종의 그런 뭐 쇼맨십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것도 좀 찾아보기 어렵네요. 그러니까 도대체 여야가 정말 이 사건에 대해서 진심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아니면 서로가 공방을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그것을 방어하려는 것에 좀 몰입이 돼서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게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국정조사라는 어떤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이태원 사건을 대하는 여야의 어떤 태도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아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 않다. 이게 정확한 팩트인 것 같고 이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최 교수님께서는 이상민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이 장관의 발언 하나하나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게 한 언론 인터뷰에서 누구든 폼나게 사표 던지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겠나 이 말을 한 배경은 뭘까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 말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라는 게 말이죠. 감수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어떠한 사태나 현안이나 이슈를 볼 때 내가 얼마나 거의 공감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폼나게란 단어 썼고 안 썼고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 추론입니다. 지금부터 추론인데 만약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이 참사를 정말 자신의 주변이나 가족이 그렇게 당했다고 그랬으면 이런 말 안 나왔을 거예요. 전 개인적인 말씀 드려보면은 여기 방송이지만 제 아들이 35이에요. 남자예요. 근데 처음에 그 사건, 그 참사 봤을 때 너무나 어이없어 그러다가 가서 30대가 제일 많이 죽었다는데 우리 아들 갔으면 어떻게 했지? 눈물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더군다나 지금 뭐 책임론이 나오고 있는데 담당 장관이란 말이죠. 그게 대통령의 최측근이고. 근데 그런 단어가 나올 수 있을까요? 전 배경을 전혀 짐작할 수 없어요. 저로서는 그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발언 하나하나가 우리 맨 처음에 나왔던 얘기 있었잖아요. 지나갔습니다만 그 만약에 병력이 있었어도 막을 수 있었을까? 이런 단어들, 발언들.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사태론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발언이 아니라 하더라도 정치적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법률적 책임을 지우라는 건 아니에요. 그럼 법률적 책임은 그야말로 무죄 추정의 원칙이니까 최종 법원이 판단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정치의 영역과 사법의 영역은 다른 거잖아요. 그 정치는 갈등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죠? 정당을 통해서 민의를 수렴해가지고. 근데 사법은 그렇지 않죠. 정확한 법리와 증거에 입각해서 하는 겁니다. 설령 심증적으로는 죄가 있다 하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처벌 못하는 게 법 아닙니까? 정치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책임은 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게 대표성, 책임성, 반응성이에요.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가. 그래서 저는 아까 그 발언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런 발언이 국민들 정서에 맞지를 않아요. 물론 양대 지금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뭐 매주 지금 주말에 집회 열고 있잖아요. 양쪽의 극단적인 지지 세력은 생각들이 다르겠습니다만 중간 지대에 있는 일반 보편적인 민심이라는 게 있어요. 인간의 보편적인 정서. 그 정서에 입각해서 볼 때 그 발언이 타당합니까?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앵커님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이런 것도 정치인으로서는 결격이에요. 정치인은 국민들의 정서에 부합하는 하는 게 정치인의 임무입니다. 판사나 검사 그럴 필요 없어요. 이상민 장관은 과거에 판사였지만 지금은 정치인이잖아요. 정무적 판단을 하는 정치인이라고요.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져야죠. 꼭 그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근데 이런 부분을 지금 이게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여왔는데 이게 민심이 어떻게 작용할지를 왜 여권은 판단을 못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모르죠. 대통령이 돌아와 보셔가지고
교육한 다음에 어떻게 이제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이렇게 자꾸만 가면은 민심은 전혀 멀어지고 야당의 그 장애투쟁의 명분은 더 강화될 것이고 여야는 정쟁화할 것이고 그거 열쇠를 푸는 건 여권이에요. 왜냐하면 정치적 리소스를 갖고 있는 게 여당이거든요. 야당이 잘해서 제가 비판하는 게 아니라 야당 비판하고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단 국정을 주도하는 세력은 운영 세력은 여당이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24만 표 차지면 정권을 준 거 아닙니까? 문재인 정권이 못했으니까. 근데 왜 그 답답하냐고요. 그 지적을 제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국민의힘도 이런 상황이다 보니 중진회의에서 관련한 의견 수렴을 거쳤는데 이상민 장관이 결단을 내리거나 아니면 정부 여당 측에서 좀 경질 조치에 대한 의견이 나오거나 이게 좀 근시일 내에 이뤄질 가능성 높을까요? 일단 저는 뭐 어떻게든 중진회의에서도 그 비슷한 의견이 전달되지 않았을까 네. 예측을 해봅니다. 일단 이상민 장관의 이렇게 발언을 취임 이후부터 쭉 저희가 좀 이렇게 쭉 한번 되새겨 보니까 좀 굉장히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전에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 중심으로 경솔하게 반응을 하셨던 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편에선 그걸 두고 정치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저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국내 여러 가지 부서의 일종의 안주인처럼 또 치안을 책임져야 되고 안전을 담당해야 되는 행안부 장관으로서의 이분의 어떤 역량은 사실은 뭐 부적합하다라기보다는 본인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모습과 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민 장관의 다른 전력, 판사 출신으로서 해왔던 여러 가지 그동안에 그분의 업적이나 이런 것으로 보면 좋은 평가도 맞습니다. 그러나 꼭 그런 평가가 행안부 장관에게 적합하다라고 보지는 않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많은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도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저희가 오늘 눈 감으면 내일 아침은 당연히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잠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태원에서 사망한 이 157명의 안타까운 희생자들은 오늘 저녁에 당연히 잠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잠듦을 가기도 전에 사실은 하루아침에 그냥 눈 깜짝한 사이에 생명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던 겁니다. 이 정도 사건에 있어서 책임지는 사람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윗선 한둘 책임지는 모습에서 우리가 이걸 마무리할 게 아니라 저는 정말 진정한 원인을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월호도 그랬고 천안함 때도 그랬고 또 이번에 서해 공무원 피납 월북 뭐 관련된 그 사건도 보면 우리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뭐 막 여야가 싸우고 진실 규명한다고는 하지만 재발 방지를 위해서 도대체 우리가 뭘 했나라고 보면 언론도 그걸 많이 챙겨봐 주지 못해서 그런 게 있겠지만 사실 그런 것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뭐 그게 국정조사이든 어떤 수사든 장관의 책임이든 이제는 명확한 우리가 실체를 갖고 반복이 되지 않을 수 있는 대안을 여야 모두 만들어서 국민들께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야가 또 어떻게 중용을 찾아서 풀어나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특임 교수 김연아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